네, 중동 상황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선박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100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대규모 공격 결정이 임박했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유가 급등 영향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산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우회로인 홍해 바브 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제유가는 2달 만에 $100를 넘어섰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은 홍해의 관문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려던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브 엘만데브 해협이 막히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의 원유 수출 능력이 크게 제한돼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7%가 줄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까지 합치면 25% 정도에 달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을 상대로 어느 때보다 더 큰 대규모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다시 공격할 경우 후티를 지원하는 이란에도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audi fuel ship that's flagged Chinese. It's a Chinese ship. Are they going to blow up the Chinese ship? Then this becomes a problem for China. This will become a problem for the whole world. But I hope that will de-escalate because I think the Houthis, frankly, got snookered into this thing by the Iranians.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며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란 이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을 의미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동참은 중동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도약이 될 것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이스라엘이 수용하기 어려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워 협정이 하루 만에 중대 변수를 맞이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핵물질 농축은 없을 것이라며 이란과 UAE처럼 비군사적 용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무기화를 이유로 이란을 공격해놓고 정작 이란의 원자력 보유를 비군사적 용도로 인정한 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언론들은 사우디의 핵물질 농축, 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길이 열릴 수 있다며 중동에서 핵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원전조차 짓지 않은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해 오랜 기간 핵 농축 권리를 협상해온 한국에는 이중잣대가 적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협정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He has said if they don't join the Abraham Accords, the deal is off. So we'll continue to have those conversations with our Saudi counterparts moving forward. 네,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유가 상승과 구글과 테슬라 등 빅테크의 인공지능, AI 자본 지출 우려 여파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든 여파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8일과 29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지난 16일 11.8% 오늘은 35.8%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처리장치 CPU 시장의 절대 강자인 인텔의 2분기 매출은 161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144억 3천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42센트로 예상치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인텔은 올해와 내년 장비 분야에 집중해 자본 지출 KPX를 늘린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 노동 관세를 확정하고 우리나라에 1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선 미 상무장관이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 협력을 평가할 거라며 조선 협력에 대한 압박에 나섰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고요? 네, 무역 대표부는 잠시 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발표된 내용을 보고 계시는데요. 미 무역 대표부는 강제노동 관련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에 10%에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고했던 대로 1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었죠. 이 글로벌 관세의 150일 기한이 24일 0시에 만료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 관세 체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예고했는데 이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오늘 최종 관세를 확정한 겁니다. 아직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은 과잉 생산 관세까지 합치면 이 관세율이 20%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세 15% 상한선을 확보했는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15% 상한선을 사수하기 위해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또 압박했다고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워싱턴 DC에서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 우리 돈 224조 원을 조선협력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협력센터에서는 투자와 기술 교류 등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 하는 건 소용이 없다면서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의 숫자로 한미조선협력을 평가하겠다며 성과를 압박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going to judge the center by the capital you deploy, the facilities you modernize, the workers you train, the supply chains you establish, and ultimately the simple number of how many domestic produced ships we make together.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에서 사업장을 설립하고 이 선박 건조 역량을 확대한다면 규제 장벽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는 NLG 운반선을 건조할 거라면서 미 정부와 의회에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First, clear and sustained demand. Second, strong incentive. And third, alliance-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With these three pillars, the bridge strategy will become a reality. 이번 개소식에서는 공급망 협력과 공동기술 개발 등 4개 분야의 협력 MOU 15건도 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이 직접 듣고 답하는 토론회가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특히 보유세 부담은 차등을 더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각계를 대표해 나온 140여 명은 세금과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역시 세제였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는 늘리되 1주택과 다주택, 실거주와 초고가 주택 등에는 차이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애둘러 표현하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과 금융 분야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해법인지를 놓고 서울시 등과 이견을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이 높은 집값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이번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여론 수렴의 장을 또 열기로 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9년 전부터 세계 이혼이라 불리는 이혼 소송을 이어온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제 오늘이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아들게 되죠. 두 사람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그간의 과정을 강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 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20여 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면서 자연스레 막대한 액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최대 쟁점이 됐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서 그대로 통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곧장 상고했습니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했지만 비자금 300억 원은 설령 받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된 끝에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어제는 하늘 가운데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였습니다. 호우 속에도 찜통 같은 대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장맛비가 차츰 약해지면서 서울은 9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도는 이미 지난 19일 장마가 종료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복을 앞두고 1년 중 가장 더워지는 시기 대서입니다. 비와 폭염, 열대야가 반복하며 내륙은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충청과 호남, 경기 남부는 33도 이상 치솟으며 대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에도 9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도는 19일부터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산간을 제외한 제주도에는 최근 15일가량 비 없이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19일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장마철이 종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내륙은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다음 주 초반까지 장맛비가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다소 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 비가 그치고 나면 우리나라 상공으로 뜨거운 고기압이 자리하며
내륙도 점차 장마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26일에서 27일 우리나라 상하층을 뜨거운 고기압이 채우면서 내륙의 장마는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폭염과 열대야가 전국으로 확대 강화되겠고요. 먼 남해상에서 만들어지는 열대저압과 태풍의 생성 발달 정도에 따라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변동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뒤에도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며 찜통더위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공존하는 예측 불가의 날씨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드는 7말 8초 기간, 바다나 산, 계곡 주변의 야영객들은 심한 더위와 갑자기 쏟아지는 호우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